그 여의도에서 아주 유명한 BTS 아미로 소문났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이제 우리가 있다. 야, 이걸 랩을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심상정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극복하지? 넘어서지? 이 생각이 막 드니까 잘해야겠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좀 압박감에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바로 금기를 깬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국민 개세론입니다. 네. 어?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진보 정당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됐던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당의 대표니까 네. 저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뛸 생각을 하고 있죠. 8주년 기념식이래요. 네, 오늘이 창당 8주년이었어요. 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청소부터 관여하셨죠? 처음에는 사실은 그때는 당이 달랐고요. 제가 정의당에 온 지는 이제 딱 절반인 이제 4년 정도 됐네요. 네. 미리 와 계셨던 분들은 이제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고 저는 진보신당이라는 당에 있다가 네. 정의당하고 합쳐야 된다. 그래서 좀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생일 세레모니를 했죠.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세상이 뒤집힐 듯이 거대 양당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정쟁 이슈거든요. 저는 그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하루는 여기가 막 열광했다가 하루는 여기가 열광해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는 걸 보고 과연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이렇게 돼서 되겠냐. 그래서 정쟁 대신에 다른 논쟁을 하자. 정책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정책 논쟁을 하자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아주 유명한 BTS 아미로 소문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아미가 되셨죠? 정확히 말하면은 2017년 말, 2018년 초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지방선거를 정의당이 앞두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약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한 정당이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중소기획사 아이돌 중에서 아주 이렇게 크게 성공한 데가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 보려고 뮤직비디오를 막 열심히 봤고 공연을 봤는데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그걸 원래 왜 보기 시작했는지를 좀 까먹고 그냥 완전한 팬이 되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뭐 특별히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한번 다시. 봄날요? 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이제 우리가 있다. 야, 이걸 랩을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잘 들었습니다. 나이 30에 처음 정치에 입문하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정의당의 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소회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무게감이 좀 압박감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도 한 30초 정도만 좀 이렇게 이런저런 열심히 해서 됐구나, 와이프가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다가 30초 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선거 때 이런저런 공약을 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키지? 심상정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극복하지? 넘어서지? 이 생각이 막 드니까 잘해야겠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좀 압박감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당대표님의 정치 역량을 보면은 변함이 없죠. 고집스럽게 진보를 외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진보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진보가? 진보는 뭐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현재에 머물지 않겠다. 다만 방향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방향이 앞으로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네네. 방향성과 그 고지, 과제 이게 중요한데
저는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더 늘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평등을 통해서 자유를 더 확대하는 방향이 저는 이 시대 진보의 그 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당장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장. 네.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아직도 그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 즉 당원 당규를 지켜라 네. 이겁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는 민주당이 만약에 잘못을 해서, 즉 귀책 사유가 있어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애초에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당원 당규를 만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박수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적용해야 될 때 갑자기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번에는 안 되겠어 하면 누가 이 정당의 그런 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혹시 며칠 전에 요정 의원한테 나이 드신 공무원이 그랬죠. 했죠. 네. 당대표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20대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본인보다 나이가 많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대표자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김종철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 한국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국 사회의 리더는 저에겐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리더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이면은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당에 가서 좀 열심히 했겠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수단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의 대표니까 네. 우리 당의 쟁쟁한 대표 리더였던 심상정, 이정표, 윤수아 이런 분들과 저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뛸 생각을 갖고 있죠. 법무부와 검찰이 예민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관찰자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으면은 아주 이렇게 세밀한 쟁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떤 눈으로 이 사태를 보기로 했냐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좀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이 뭐 큰 잘못, 작은 잘못 여기저기에 막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다 해라. 즉 공수처도 빨리 하라. 정의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자신 있으면은 특검 수용하는 거 충분히 고려해라. 그걸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긴 뭔가 튕기는 게 있나 보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앞에 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추미애 장관은 현안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라는 겁니다.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의 말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한테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윤석열 찍어내기인지가 불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바로 금기를 깬다는 거였습니다. 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국민 계세론입니다. 네.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예.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진보 정당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됐던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솔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표를 얻으려면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세금은 다 깎아주고 1% 초부유층만 올리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어차피 이거 1%의 표는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99%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을 때 과연 약속한 그 복지나 약속한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냐? 못 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누군가는 지금 국민들에게 해드려야 그 어떤 증세 논의와 증세를 통한 복지 논의가 시작된다고 봤고요. 저소득층이라도 다달이 1만 원, 2만 원 세금을 더 내면 그럼 그게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큰 재원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당내 혹은 당회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느끼시기에? 용감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반 그 국민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은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의외의 지점에서 우려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지점이죠? 나는 찬성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나는 저소득층도 증세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그러면 표가 안 될 텐데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1만 원, 2만 원 더 내시면 나중에 7, 8만 원, 10만 원 이상의 복지로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를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민 개세론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고 그 얘기를 한 지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살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굳이 집권당인데 뭐 많은 것을 변화시키면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 현실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면 뭔가 용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책임감이 없다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른바 기존의 금기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통합 문제는 전교조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안입니다. 네. 좀 억울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 국민하고 달리 그 연금 보험료를 9%씩 내고 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4.5%를 내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같은 건 적자기 때문에 몇 조 원을 계속 재정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적자 규모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고요. 공무원과 교원의 가장 억울한 점 하나는 자신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들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이 논의에는 반드시 공무원 교원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주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배달하는 분들.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 문제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해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노조는 사용주가 명확히 있는 기업별 노조체계니까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노동자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노조를 만들고 그 산업별 노조에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조 조합원들이나 그 노동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민주당하고 좀 첨예한 부분이 있는 건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문제 관련해서 어차피 민주당과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좀 책임 있게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회찬 대표가 원래 준비를 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딱 낸 법안입니다. 20대 국회 때. 어떤 기업이든 이런 중대한 재해, 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재해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인데 정부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발의를 하고 또는 더 책임 있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법안이라는 걸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일째, 내일이면 30일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매일 옷 갈아입으면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택이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번에 7.11 대책이 이제 나왔는데요. 왜 이걸 집권 초기에 안 했느냐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와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타협하는 정책을 내다보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이런 정책을 초기에 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공주택 제도가 정말 그 오래 기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저는 현 정부의 아주 중요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국민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당이 변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의당은 우직하게 국민들을 위한 진보 정당의 한 길을 걸어왔고, 때로 이제 어떤 정쟁적 프레임에 매몰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무슨 당에 이중대다, 무슨 당에 이중대다 이렇게 불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정책, 정의당의 브랜드, 정의당표 어떤 미래,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나라도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은 진보정당이 집권당이거나 제1야당이 나라입니다. 정의당을 키워주시는 게 국민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게